찰사 64년 가을 경기도의 깊은 산자락. 절마당에는 단풍이 붉게 내려앉고 바람이 스치면 종루의 종소리가 마치 숨결처럼 가늘게 흔들렸다. 햇살이 기울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데 그 빛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래된 종이창을 통과한 빛은 먼지와 함께 떠다니며 한 사람의 마지막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작은 방 한가운데 머리를 깎은 비구니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마치 아주 긴 길을 걸어와 마침내 집 앞에 선 사람처럼 그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평온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5명의 사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모두 조선의 왕자, 모두 높은 벼슬을 거친 이들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그저 어머니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아들들이었다. 어머니, 이제라도 머리를 기르시옵소서. 둘째 의창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이 자꾸 끊겼다. 전하께서도 오래전에 허락하셨사옵니다. 궁으로 돌아가시옵소서. 어머니께서는 정길품 신빈이시옵니다. 그 말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어머니가 절에 계신 세월이 길었다. 아들들은 수차례 모셔가려 했고 조정에서도 이제는 머리를 길러도 된다는 뜻을 내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비구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동작이 얼마나 느린지 마치 그 한 번의 고개짓에도 남은 힘을 모두 써야 하는 듯했다. 나는 이미 왕의 여인이 아니니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부처님의 제자일 뿐이니라. 신빈이었던 것은 전생의 일이었느니라. 옆에 있던 밀성군이 다른 손을 꼭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한때 자신들의 이마를 짚어주던 손, 밤새 토닥이던 손, 젖은 눈물을 닦아주던 손이 이렇게 식어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가 모셔가겠습니다. 어찌 이 산중 작은 절에서. 말이 끝나기 전에 비구니는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화려했던 궁궐도 높았던 자리도 다 꿈이었느니라. 지금 나는 늙은 비구니 하나일 뿐이다. 부처님 곁으로 가는 한 늙은 여인일 뿐이니라. 그 순간 맏아들 계양군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는 끝내 눈물을 숨기지 못했다. 어머니, 저희는 다 어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계양군은 한번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래 품어온 말을 꺼내드듯 이어갔다. 정난의 때도 그 후에도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수양대군 마마를 돌보신 인연이 아니었더라면 저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구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통곡이 아니라 조용한 인정 같았다. 양씨, 가여운 사람. 그녀가 낮게 중얼거리자 아들들은 서로 눈빛을 나눴다. 그 이름에는 비바람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아들들은 모두 가버렸지. 잠시 침묵. 그리고 비구니는 아주 작게 웃었다. 그래, 나는 참으로 운이 좋았구나. 너희가 이렇게 모두 살아있으니. 막내 영근군이 끝내 흐느끼며 물었다. 어머니, 그런데도 왜 14년을 절에서 사셨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시면서. 비구니는 아들들을 한 사람씩 바라보았다.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도 얼굴들은 또렷했다. 어릴 적 울음을 터뜨리던 얼굴, 활쏘기를 배우며 웃던 얼굴, 전쟁 같은 조정에서 살아남아 굳어버린 얼굴.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알고 있었느니라. 허나 전하가 계시지 않은 궁궐, 마마가 계시지 않은 중전, 담양이가 뛰어놀지 않는 뜰, 그곳은 이제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느니라. 아들들은 그제야 떠난 이유의 일부를 알아챘다. 비구니의 절은 도망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었다. 그러나 누가 상상했을까? 지금 이 조용한 비구니가 한때 조선 내명부의 정점인 전일품 신빈 김씨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공노비 소녀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방 안에 앉은 왕자들의 비단 도포와 관모가
그녀의 초라한 장삼과 대비되었다. 그 대비가 곧 이 여인의 인생이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 우리는 다시 40여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13세의 소녀가 궁궐로 들어가던 그날로 7438년 한양에는 늦봄의 기운이 남아 있었다. 시장 골목에는 장사꾼의 목소리가 떠돌고 궁궐 담장 밖에는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흘렀다. 그 안쪽 왕실 물품을 관리하던 관청 내자신은 하루도 조용할 틈이 없었다. 쌀자루가 쌓이고 비단 두루마리가 옮겨지고 기름 항아리와 꿀단지가 장부 위를 지나갔다. 숫자를 세는 소리, 나무 상자를 끌어당기는 소리, 관리들의 호령이 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바닥을 노비들이 묵묵히 받쳐들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유난히 말수가 적은 소녀가 있었다. 이름은 김씨. 나이 10세. 봉화 김씨라는 말이 떠돌았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성씨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실수 없이 끝내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틈만 나면 투덜거릴 때에도 김씨는 먼지를 털고 장부를 정리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 했고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성실함이 오히려 눈에 띄었다. 저 아이 참 성실하구나. 한 번도 입을 놀리는 걸 본 적이 없네. 관리들의 속삭임이 오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내자시의 비상이 걸렸다. 관리들이 허겁지겁 뛰어나와 노비들을 줄 세우며 외쳤다. 모두 자세를 가다듬어라. 대비마마께서 친히 오신다. 노비들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다. 대비. 궁궐의 가장 높은 어른, 권력의 핵심이자 말 한마디로 사람의 삶을 갈라버리는 존재.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천천히 들어섰다. 원경광후 민씨였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수많은 피바람 속에서 왕실을 지켜낸 사람의 눈이었다. 왕후의 시선이 줄을 따라 움직였다. 맨 끝, 고개를 가장 깊게 숙인 김씨 앞에서 그 시선이 멈췄다. 저 아이는 몇 살이냐? 13살이옵니다, 마마. 성은? 김씨라 하옵니다. 원경광후는 한동안 말없이 소녀를 바라보았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 곧게 세운 허리,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이 아니라 참는 힘이 깃든 눈빛. 궁궐이 원하는 것은 늘 똑똑함만이 아니었다. 오래 버틸 사람, 말을 아낄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킬 사람. 원경광후는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를 데려가라. 중궁전으로 들여 궁녀로 쓰도록 하여라. 그 순간 내자시 관리들이 숨을 삼켰다. 공노비를 왕비 처소에 궁녀로 올리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러나 대비의 말은 곧 법이었다. 그날로 김씨는 내자시의 먼지와 장부를 떠났다. 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 그녀가 옮겨간 곳은 새로 왕비가 된 소헌왕후의 처소였다. 어린 왕비는 소녀를 보고 부드럽게 웃었다. 두려워 말고 성실히 자라여라. 그 한마디는 김씨의 가슴에 박혔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 다짐은 훗날 수십 년 동안 그녀를 버티게 하는 기둥이 된다. 궁궐은 화려했지만 잔인했다. 규율은 엄격했고 말 한마디가 화가 되어 돌아왔다. 그러나 김씨는 변하지 않았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왕비의 세수물을 준비하고 옷고름을 다듬었다. 밤이 깊어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성실함이 머지않아 한 사람의 시선을 붙잡게 된다. 아직은 누구도 그 시선이 훗날 그녀를 노비에서 정길품 신빈까지 올려놓을 줄 몰랐다. 그저 궁궐의 긴 복도 끝에서 바람이 한 번 지나갔을 뿐이었다. 왕궁의 새벽은 늘 차가웠다. 어둠이 완전히 걷히기도 전 중궁전 마당에는 물 깃는 소리와 빗자루가 돌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먼저 깨어났다. 김씨는 그 소리의 중심에 늘 있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누구보다 늦게 잠들었다. 손등은 자주 갈라졌고
손톱 밑에는 늘 비누와 잉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게 궁궐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이미 몸으로 배운 듯 했다. 소헌왕후는 그런 김씨를 믿었다. 믿음은 눈에 띄는 총애가 아니라 조용한 배치로 드러났다. 왕비의 침전 가까운 곳에 두고 중요한 물품을 맡기고 어린 왕자들의 옷과 침구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게 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슬쩍 질투가 섞인 말이 돌았다. 내자씨 출신이라더니 어째 저렇게 조용히 올라가? 하지만 김씨는 그 말들을 모른 척했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정확했다. 궁궐에서는 대꾸하지 않는 힘도 능력이었다. 그 무렵 세종의 눈에도 김씨의 존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계기는 작고 사소했다. 늘 그렇듯 유코코기 우씨. 역사는 큰 포효보다 작은 장면으로 방향을 바꾼다. 어느 날 밤이었다. 중궁전의 한쪽 방에 어린 수양대군이 열로 알아누웠다. 왕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약방에서는 달인 탕약이 연신 들락거렸다. 그때 김씨는 방 안에서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고 아이가 놀라 깰까봐 촛불을 손으로 가리고 토할 기미가 보이면 미리 그릇을 받쳤다. 잠깐 졸음이 몰려와도 무릎을 꼬집어 정신을 붙잡았다. 밤새도록 간호했다 들었소. 새벽녘 세종이 중궁전을 찾았다. 왕은 늘 단정했지만 그날은 눈빛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김씨는 깊게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당연한 일이옵니다. 전하,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는 과장이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태도. 세종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곤이 가득한데도 눈은 맑았다. 억지 친절도 과장된 충성도 없었다. 궁궐에서는 보기 드문 결이었다. 세종은 왕비에게 조용히 물었다. 저 궁녀는 누구요? 손왕후가 답했다. 김씨라 하옵니다. 대비마마께서 내자시에서 뽑아보내신 아이옵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뒤로도 여러 번 김씨의 이름이 마음에 남았다. 대단한 미모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눈에 띄지 않는 외모, 눈에 띄지 않으려는 태도, 그 눈에 띄지 않는 성실함이 묘하게 왕의 시선을 붙잡았다. 왕비 또한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 궁궐에서 아내가 남편의 시선을 모른 척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소헌왕후는 흔한 방식의 질투를 택하지 않았다. 조선의 왕에게 후궁은 제도였고 정치였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여인이 왕의 곁에 서는가였다. 소헌왕후는 김씨가 어떤 성품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말이 적고 남을 헐뜯지 않고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왕비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후궁이 되는 편이 왕실에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궁은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독이 섞인 야심이 떠다녔다. 왕비는 독이 적은 물을 선택하려 했다. 마침내 세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중궁, 짐이 한 가지 청이 있어. 말씀하시옵소서. 전하. 김씨에게 승은을 내리고자 하오. 왕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방 안의 공기가 잠깐 멈춘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께서 원하신다면 신첩이 어찌 맞겠사옵니까? 김씨는 좋은 아이옵니다. 그 말은 허락이었고 동시에 왕비의 시험이었다. 좋은 아이라는 말 안에는 왕비가 김씨에게 기대하는 태도가 들어있었다.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 것, 절대로 궁중을 흔들지 말 것. 그날 밤 소원왕후는 김씨를 따로 불렀다. 김씨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미 마음속으로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궁궐에서는 소문이 칼보다 빠르다. 왕비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 말 거라. 이것은 큰 은혜다. 너는 지난 세월 성실히 나를 섬겼다. 이제는 전하를 섬길 차례다. 김씨는 바닥에 이마를 붙였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마마, 신첩은 과분한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그 울음은 두려움과 감사와 체념이 섞인 울음이었다. 궁녀에게 승은은 신분 상승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기도 했다. 김 씨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세종과 김 씨는 조용히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말처럼 세종은 그녀에게 물었다고 한다. 내가 왜 너를 택했는지 아느냐?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다. 모르겠사옵니다. 전하, 너는 오랜 세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다투지 않았다. 그것이 진정한 덕이니라. 궁궐에서 덕은 종종 말로 꾸미지만 김 씨의 덕은 버티는 태도로 드러났다. 세종은 그 점을 높게 보았다. 그리고 운명은 빠르게 이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임신을 했다. 중궁전 안팎의 공기가 다시 달라졌다. 궁녀들의 시선은 한층 차가워졌다. 어떤 이들은 속으로 말했다. 내 자식 출신이 결국 저 자리까지 오르는구나. 그러나 김 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게 왕비의 눈에 든 이유이기도 했다. 갑자기 걸음걸이가 달라지지 않았고 말투가 달라지지 않았다. 배가 불러와도 허리를 세우고 눈을 내리깔고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지켰다. 마침내 첫 왕자가 태어났다. 궁궐에는 북이 울리고 축하의 예가 이어졌다. 산실청의 분주함, 약방의 연기, 밤새 물을 드는 소리, 빗물이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새벽, 김 씨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살았다는 감각을 느꼈다. 노비로 태어나 궁녀가 되고 후궁이 되어 왕자를 낳는다는 것은 조선의 질서 속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까지 왔다. 세종은 비단과 쌀, 약재를 아낌없이 내렸다. 손왕후도 산실을 찾아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건강한 아이로구나. 수고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축하였지만 동시에 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다. 김 씨는 그 뜻을 알아듣고 더 깊이 머리를 숙였다. 마마의 은혜이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뒤였다. 김 씨는 연이어 아이를 낳았다. 왕자들이 하나둘 태어날수록 김 씨의 품께는 올라갔다. 소영에서 귀인으로 그리고 마침내 내명부 최고 자리 중 하나인 빈의 반열에 가까워졌다. 궁궐은 그녀를 신빈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왕비의 처소부터 먼저 찾았다. 후궁으로서의 자리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태도는 왕비의 신임을 더 굳게 만들었다. 궁중에서 왕비와 후궁 사이에 진심 어린 우정이 싹튼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대부분의 후궁은 왕비의 자리와 왕자의 지위를 두고 경쟁한다. 하지만 김 씨는 경쟁 대신 질서 속에 자신을 놓았다. 그래서 소헌왕후는 오히려 그녀를 믿었다. 왕비의 막내 아들까지 김 씨에게 맡길 정도로 말이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쌓이며 김 씨는 궁 안에서 위험하지 않은 후궁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 평가가 그녀를 살렸다. 그러나 궁궐의 하늘은 언제나 맑지만은 않았다. 후궁의 세계는 잔잔해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늘 미세한 칼날이 움직인다. 김 씨가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다른 후궁과 그 친정 세력의 불안은 커졌다. 누군가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뒤돌아서면 독한 말을 뱉었다. 누군가는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아이의 병을 빌기도 했다. 김 씨는 그 모든 기류를 느끼면서도 절대로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표정 하나가 화가 되는 곳이 궁궐이었다. 그런 세월이 흘러 김 씨는 궁 안에서 성실함으로 살아남은 여인이 되었다. 노비 출신이라는 약점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조심하게 만들었고 그 조심함이 그녀를 더 높이 올렸다. 왕은 그녀를 신뢰했고 왕비는 그녀를 인정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라 왕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승은 곧 더 큰 상실을 위한 준비였음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화려한 내명부의 정점에서도 인생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꺼질 수 있다. 김 씨의 운명은 곧 궁궐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로 향한다. 그 전환점은 왕비의 침상에서 시작된다. 봄이 와도 궁궐의 공기는 밝아지지 않았다. 꽃은 피었지만 중궁전의 문은 자주 닫혀 있었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졌다. 소낭후의 병세가 깊어졌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세종의 곁에서 나라와 가정을 함께 떠받쳐온 여인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왕비의 숨결이 가빠질수록 궁궐 전체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 병이 단순한 병환이 아니라는 것을. 김 씨는 왕비의 침전에서 거의 떠나지 않았다. 신빈이라는 높은 품계를 얻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약을 다리고 물을 갈며 왕비의 손을 닦았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왕비의 손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천이 자주 식어갔을 뿐이다. 밤이 깊어지면 김 씨는 왕비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들지 못했다. 혹시라도 그 숨이 멎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왕비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눈을 떴고 가장 먼저 김 씨를 찾았다. 김 씨, 이리 오너라. 김 씨는 무릎을 꿇고 다가갔다. 손에 쥔 약그릇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마, 약을 드셔야 하옵니다. 소낭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고맙구나. 너는 참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전하를 잘 모셔라. 그리고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해다오. 그 부탁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었다. 왕비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떠난 뒤 궁궐은 더 거칠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김 씨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평생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날 소원왕후는 세상을 떠났다. 궁궐은 깊은 상복에 잠겼고 세종은 완전히 무너졌다. 강한 왕으로 보이던 그도 아내를 잃은 순간에는 한 사람의 남편에 불과했다. 세종은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경을 한글로 옮기게 했고 석보상절과 월인천 강치곡을 통해 그녀를 기렸다. 그것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함께 걸어온 세월에 대한 고백이었다. 김 씨 또한 매일 불경을 올렸다. 그녀에게 소원왕후는 은인이었고 스승이었으며 궁궐에서 살아남게 해준 보호막이었다. 그 보호막이 사라진 궁궐은 이전과 달랐다. 시선은 더 노골적이 되었고 말들은 더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왕비가 남긴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끝까지 중심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더 큰 이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종의 병세 또한 급격히 악화되었다. 오랜 병과 국정의 피로 그리고 왕비를 잃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온 결과였다.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퍼지자 궁궐은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세종은 마지막으로 김 씨를 불렀다. 신빈, 그대는 여기 있어? 전하, 신첩이 곁에 있사옵니다. 세종은 한참을 김 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노비 출신이라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짐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소. 그대는 아이들을 잘 키웠고 중궁과 화목했소. 그것이 짐의 가장 큰 위안이었소. 그 말은 김 씨에게 남겨진 마지막 왕의 인정이었다. 세종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성군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김 씨의 세계도 함께 무너졌다. 왕비, 왕,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사랑하던 막내 아들까지 잃었다. 아들의 싸늘한 몸을 끌어안고 울부짖던 그날, 김 씨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완전히 끊어졌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는 감각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정일품 신빈이라는 지위도, 궁궐의 화려함도, 왕의 후궁이라는 이름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스스로 머리를 깎겠다고 말했을 때 아들들은 모두 말렸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다.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그렇게 김 씨는 산속 작은 절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다. 처음 몇 달은 그저 눈물뿐이었다.
밤이 되면 왕비의 목소리, 세종의 웃음, 아이들의 발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하지만 새벽마다 울리는 목탁 소리와 함께 그녀는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집착은 괴로움만 남긴다는 가르침. 그녀는 궁궐에서 배운 성실함으로 수행을 이어갔다. 세월은 또 흘렀고 세상은 다시 피바람에 휩싸였다. 계유정난, 단종의 몰락, 절에 있던 그녀에게도 비보는 전해졌다. 한때 함께 웃던 이들이 정치의 이름으로 사라져갔다. 김씨는 불경을 펼치고 조용히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 다행히도 그녀의 아들들은 살아남았고 왕이 된 세조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그녀를 잊지 않았다. 그는 비구니가 된 그녀에게도 극진한 예를 다했다. 마침내 늦은 가을, 단풍이 절 마당을 붉게 덮던 날, 김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노비로 태어나 궁녀가 되었고 후궁이 되어 정일품에 올랐으며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비구니로 생을 마쳤다. 화려함보다는 성실함으로, 욕망보다는 절제로 살아온 삶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묻는다. 신분이 무엇인가? 지위가 무엇인가? 결국 사람을 남기는 것은 끝까지 지켜낸 태도라는 것을 김 씨는 그 답을 자신의 59년 인생으로 보여주었다.